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는 함께 형님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 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가끔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는 보라매 네.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 뭐 잘 이런 날고 이야기들, 있나요? 예, 많이 하시는데 아주 몰래 날고 있어서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당연히 몰래 날라야죠. 사천 기지에서 지금 열심히 어떤 특정 공역에서 여러 가지 기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1, 2, 3호기 모두 시험 비행을 하고 네. 있고요. 지금 110여 회가 넘었습니다. 오, 벌써요? 네네. 그러니까 전체 시험 비행 스케줄의 한 5% 정도? 네, 5% 가까이는 달성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커다란 문제점 없고요. 오히려 수치상 성공적인 측면도 좀 보이고요. 이 수치를 가지고 좀 오버하던 그런 매체들도 있고 그쵸. 그런 과정에서 또 의미 있는 첫 비행이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2월 22일자에서 첫 비행이 있었는데 4호기 복자기가 드디어 이제 첫 비행을 했는데 복자기는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1, 2, 3호기는 복자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 좀 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시제기는 6개 기체, 6호기까지가 제작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1, 2, 3, 5호기 이렇게 4개의 기체는 단좌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보라매 기체고요. 혼자 타는 거? 네. 그렇습니다. 1인승이라고 보시면 그죠. 되고요. 2인승 복자기가 4호기하고 6호기입니다. 약간 탑건.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기체에 대한 개발의 성향을 보면 복자기는 되게 개발을 잘 안 합니다. 그런 이유가 복자기가 처음에 태동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기계와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1인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복자기가 탄생했고, 또 하나의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쪽에서 많이 있었는데 2인승으로 뒤에 탄 사람이 이제 교관이 되고 앞에 탄 사람이 훈련 생도가 돼서, 생도라기보면 뭐고 첫 이제 그렇죠. 그 초자 조종사죠. 이 기체를 모는. 그래서 기종 전환 훈련을 할 때에 필요하다 해서 복자기들을 했고, 그런 것에 대한 추세가 4세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탑건, 그렇죠. 특히 탑건 2를 보면은 네네.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렇죠. 이 뒤에 탄 주연 중에 한 사람이 네네. 탐 크루즈가 이제 어떤 임무를 지시를 내렸더니 막 찾아보면서 이런 거 잘 모른다. 그렇죠. 그거 네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 니네 네. 아빠가 알던 거고 나는 잘 몰라 하면서. 그거를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WSO라고 합니다. 무장관제사. 무장관제사의 역할이 이러한 그 탑건에서는 후방석에 돼 있는 탑승한 사람이 해야 되고, 그것들은 많은 부분 그렇습니다. F-15E 스트라이크 이글 기종의 후방석도 역시 그러한 임무가 주 임무가 그렇죠.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격도 어떠한 무장을 타격해야 되는 것도 후방석에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와서 필요 없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점점 디지털 항전 그렇죠. 장비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디스플레이어에 하나의 한 곳에, 디스플레이에서 다 한 곳 내지 보게 세 되죠. 곳의 대형 플레이어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버튼과 조작을 통해서 1인이 예.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옛날로 보면 자동차에 한쪽은 지도 보고 있고 한쪽은 그렇죠. 운전하고 그런 거에서 이제 내비게이션 아, 달리니까 그렇죠. 딱 이제 그런 혼자서 겁니다.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복자기보다는 단자기가 한 명이 인원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공간이라든지 그 무게가 덜 나가니까 그 공간에 뭐 연료를 더 넣는다든지 아니면 전자장비를 넣어서 이제 기체를 좀 더 가볍게 좀 더 오래 날게 할 수 있는 장점도 기동성 있죠. 네. 측면이랄까 여러 가지 그 기체가 단좌로 갔을 때의 어떤 혜택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건 역시 단좌기죠. 그래서 F-35나 또 그거보다 그 이전에 나왔던 F-22 랩터 같은 것을 보면 복자기를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복자기가 없죠.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5세대 기체들 복자기 거의 없죠. 그렇죠. 라파엘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제 함재기도 써야 되고, 그리고 복자기도 필요하다고 해서, 물론 4.5세대 기체지만 그래서 이제 복자기를 만든 것 뿐이고요. 그런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면은 이제 단좌가 대세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보라매는 2인승을 처음부터 기획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움직임이잖아요. 근데 단자기만 개발해야 되는데 복자기를 만들었다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교관, 훈련용,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상 공격을 할 때는 아직까지는 무장관제사가 있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네, 깊은 뜻이 엄청난 있습니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내재적
의미라고 제가 표현을 좀 썼는데요. 예. 이것을 밀덕에서 다른 어디에도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밀덕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은 왜 지금 그런 항전 장비들 우리도 나름의 최신형이라는 항전 장비들이 탑재되고 4.5세대의 그런 기체인데 1인승으로 모든 게 가능했을 텐데 그럼 굳이 왜? 그러게요. 그리고 충실한 전술 입문기가 있어요. 우리는 TA-50이라는 게 있고 그렇게 해서 넘어오면 되고 기종 전환이라는 것은 1인승으로 타면서 그냥 습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기동 성능의 조금의 저하 그리고 연료 탑재량의 어떤 제한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자기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는 왜 이거를 시제기로 안 줄까요? 그러네요. 네, 5억이 이런 준다고 거에 했으니까.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 우리는 유무인 복합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유무인 복합 멈티를 재현할 수 있는 그 유인 기체의 플랫폼으로 우리가 직접 제작한 보라매를 계획하고 있었고 이것은 기체 설계 단계부터 그렇게 의미를 깔고 들어갔던 거예요. 아, 그럼 후방에 있는 사람이 다른 기체, 무인 기체 그러니까 같이 가오리 대응하는 X 거였죠. 같은 거를 네. 조종을 하는 아. 거죠.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네. 가오리 X는 스텔스 기체인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포맷으로는 로얄 윙맨은 그 스텔스성이 강조된 기체는 아니고 네네. 스텔스 저핏한 기체긴 하지만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듯 그래도 기동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가오리 X 가지고는 고기동을 같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오리 X가 아니고 로얄 윙맨. 그렇죠. 로얄 윙맨을 쓰겠다는 게 쿠스 LW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그 플랫폼으로 2인승 기체가 거기에 해당하는 플랫폼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그 의미는 우리는 전자전기를 반드시 보라매를 플랫폼으로 하는 전자전기를 만들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전 세계에서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F-22A 랩터가 가장 강력한 기체 아니냐. 근데 그 기체에 대한 킬마크를 넣은 기체가 있죠. 뭔가요? FA 호넷. 그렇죠. 네. FA-EA18G 그라울러입니다. 전자전 전용 기체가 그렇죠. 완전히 넉다운을 시켰죠. 랩터를. 그게 이제 하나의 비근한 예로 언론 플레이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만큼 전자전 기체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전자전을 하려면 1인승 단독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어렵죠. 그렇습니다. 네. 그라울러 자체도 2인승인 거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이 보라매를 갖고 전자전기의 변형 기체를 만들겠다는 그거에 대한 내재적 의미가 달려있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게 그러면 몇 대를 전력화하려고 가져갈 거냐는 거 봤을 때 시제기에서도 드러납니다. 자 보시면 6개 기체 중에서 1, 2, 3호기가 이제 단작이죠. 5호기는 뺍시다. 왜냐하면 5호기 자체는 이제 인도네시아나 공동 개발을 뭐 예를 들어서 폴란드나 아랍에미리트가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요. 네네. 그렇게 보면 4호기하고 6호기가 복작이잖아요. 그러면 5대 중에 3대는 단작이고 2대는 복작이. 네. 무려 40%를 복작기에 할애하는 거예요. 복작기의 기종 간의 특성과 그 비행 특성을 지금 빨리 익혀서 확실하게 만들겠다는 거고 이건 향후에 단작기하고 복작기를 양산할 때 그런 비율로 양산하겠다는 어떤 의미인 거예요. 120대 양산 기준을 맞추면 여기도 3대2 정도로 단작기 복작을 맞출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80대 40대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네. 네, 지금 그리고 언론에서 나와 있는 얘기고요. 40대 중 일부를 전자전기로 이제 내심 생각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아예 제가 보기에는 전자전기로 따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요 80대와 40대는 블록 1과 블록 2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전기는 따로 가는 거고 유무인 복합의 유인기는 바로 복자기가 만든다. 보라매 복자기가 만든다. 거의 100%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것이 갖는 의미는 지금 방송에서 말씀으로는 드리지만은 너무도 중요한 거고 이거를 해결해 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최상위권 방산 국가들 이제 군사 강국들의 목표인데 아직까지 이거를 해낸 나라는 미국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개념을 어떻게 할지 거기서 조금 좀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미국은 이렇게 복좌기에서 후방에 탄 WSO가 이런 로얄 윙맨을 조작할 것이냐 아니면 따로 관제기를 둬서 전용 관제기가 조종하게 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지금 병행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금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세미나에서 아예 공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쪽으로 올인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적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망시켜오지 않았다 하는 거에 있어서
격려의 박수를 좀 드리면서 2035년경의 목표, 유무인 복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바라고, 혹자들 이런 이야기들을 인지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지만 그분들이 앞서가는 이야기는 뭐냐? 뭐 5세대 건너뛰고 6세대로 바로 간다는 보람의 이야기인데 네. 세대의 너무 빠른 것이죠. 세대의 구분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6세대만의 특성이 있고 그것은 별도의 보람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체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와는 다른 의미이지만 어찌됐든 지금 최상급의 목표로 바로 건너가겠다는 거는 고무적이고, 이제는 10년 정도 혹은 20년 정도 뒤쳐져서 계속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겠다. 내가 먼저 갈 거야 하는 거고, 10여 년 이상을 방산 기술에 대해서 손 놓고 있던 미국마저도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무기의 개발 체계의 개념을 잡는 거잖아요. 지금 유무인 복합 체계의 후방 조종사가 그걸 편대 비행을 조종하겠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걸 실현으로 옮기는 건 좀 다른 문제고, 나중에 기회를 드리면 네. 말씀드리겠지만 유무인이 문제가 아니라 무무인까지도 우리는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그 무무인의 지휘 기체가 아까 말씀 주셨던 가오리 X1과 X2에서 얻은 기반으로 지금 대한항공에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스텔스 무인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말이지 획기적이고요. 상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향후에 2030년, 40년의 미래전에서는 그것이 주가 되지 않을까. 야. 이게 미래 어느 날 아덱스 상공에 KF-21이 복주하기가 로얄 6면을 데리고 나타나면 그게 바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성공했다는 얘기니까요. 그렇게 우리 모두 성공하길 바라면서 이 복자기가 갖는 내재적 의미에 대해서 그렇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그냥 복자기가 개발 성공했다고 이 정도 얘기만 나와서 사실 사람들이 나름대로 추측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 기사까지는 봤어요. 그 복자기가 비행에 멈티 기술을 성공했다. 같이 운영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는 들었는데, 지금 110회까지 진행된 상황이잖아요. 한 5% 정도 진행됐는데 지금까지 체크된 상황들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초음속 돌파를 한번 시험해봤고요. 예. 그것은 성공을 했고, 거기서 갖는 기록들이 원래 카이가 예상했던 기록을 조금 뛰어넘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뭐 슈퍼 크루징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슈퍼 크루징의 진정한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런 슈퍼 크루징 능력을 위해서 애초에 개발한 설계 단계부터 반영된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한반도 전장 상황에서 꼭 슈퍼 크루징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건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만큼 기체 설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엔진의 성능을 떠나서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1호기와 3호기는 주로 기동 성능에 대한 시험들을 하고 있어요. 점점 고기동에 좀 가혹한 복잡한. 가혹하리만큼 아주 그런 그 급격 기동을 하기 바로 전이에요. 그것에 대한 급격 기동을 일단 아이언버드라고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지상에서 카이 회사에서 설계를 한 아이언버드라고 지상에서 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그 실험에서는 지금 가혹한 환경을 조성해서 비행을 하고, 거기에서 좋은 수치가 나오고 괜찮다, 안전하다고 싶으면은 이제 바로 실비행에서 적용을 하는데 그 전 단계에 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 3호기는 주로 기동 성능 위주고요. 2호기 같은 경우는 그 외의 것들, 항전 장비들에 대해서 하나씩 뗐다 붙였다 하면서 그것들을 조금씩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에이사 레이더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지난번에 이제 그 시험 비행에 올라갔던 복자기가 장착을 해서 이제 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좀 있어봐야겠죠. 이제 네네. 첫 비행을 했으니까. 역시 복자기에 대한 비행 특성이 다릅니다. 단자기하고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시험 비행을 통과하고 그러면 축차적으로 그런 장비에 대한 시험 그것들이 진행되겠습니다. 확실한 건 수순을 잘 밟고 가고 있다.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2026년 6월까지 완료가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양산 결정이 되고요. 그때서야 수개월 내에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공군에서 날아다니는 모습, 우리 영공에서 도색한 기체를 보게 되죠. 실 도색한 기체는 사실은 어찌 보면 5호기와 6호기는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실 도색 기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닌데, 이제는 모든 문이나 문양을 빼고 실전 기체대로 한번 도색해서 나오는 것을 또 머지않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 대한민국 공군 라운드를 딱 달고 이제 멋있겠네. 실전 위장, 공중 위장을 한 기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 아덱스에는 한번 그냥 일단 날아다니는 모습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올해 RX에서 관숙 비행이라고 하죠. 그런 기동 이상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홍보 차원에서 저는 했으면 좋겠고요. 뭐 하나의 밀리메디아 입장에서는 그쵸. 네. 굉장히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소리와 그 비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98년도에 라팔 비행하는 것보다 김밥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 김밥을. 그러니까 올해나 내년에 진짜 그 우리나라 국산 비행기가 이렇게 관숙 비행이 이렇게 살짝 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한번 날라가겠다고 얘기했다가 한번 확 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지금까지의 아덱스에서는 라팔보다도 훨씬 더 네. 인상 깊었던 건 랩터였어요. 그죠. 랩터의 기동을 모든 기동을 봤는데 눈으로 분명히 봤는데 실제 눈으로 믿어지지가 않죠. 현장에서 보니까 짧은 이륙 거리와 그다음에 파워풀한 기동. 왜 그들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지를 이런 저고도에서의 비행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우리 보라매의 복자기에 갖는 내재적 의미는 굉장히 크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것을 더 나아가서 뭐 유무인 복합체 또는 무무인 복합 기체의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되면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찰 함께 경례 밀떡!